여러분들이 탕감받는 생계비만큼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배당금이 적어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변호사님, 저희가 간혹가다 상담 의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대출을 과다하게 많이 하셔서 그거를 사행성으로 쓰셨거나 본인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재산보다도 가급적 조금 받고 조금 법원에 번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 어떻게 보면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뭐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요새는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회생 신청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새 하는 사건들 중에서 부동산 차량 같은 거를 많이 유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저희가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지할 수 없으면 유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요새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그래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회생 변제금만 잘 내면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차량을 계속 이용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담보채무랑 일반 채무가 구분이 돼야 되죠. 일반 채권이야 당연히 우리가 회생에 넣으면은 일부 변제를 하고 일부는 뭐 탕감받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지만, 담보채권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하면 그냥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이 어떤 만능처럼 담보대출까지도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진 않고, 내가 대출을 받을 때부터 내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나는 변제를 하겠다고 처음부터 약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권리는 개인회생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권리니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나의 희생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재산이 있는 분들이 회생을 할 때랑 재산이 없는 분들이 회생을 할 때는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차량 유지가 어렵다, 부동산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니까 잘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사건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재산 이전을 하고 진행을 해도 되냐, 가족들은 지키고 싶다, 내 친구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이제 분들이 있는데, 채무자 소유 재산이 최소 5년간 확인이 되잖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건 접수 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을 그런 식으로 이전한 내역이 있으면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부동산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기 빼돌리는 식으로 이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하셔도 돼요. 뭐 다 잡혀서 그렇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전혀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기각 사유가 되기도 해요. 재산을 은닉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재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 진행 전에 그 소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행위는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을 가지고 지인들 채무만 따로 변제한다, 이런 부분도 이제 법원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게 보고요. 편파 변제라고 해서 지인들 변제한 만큼의 불이익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특별한 채권자이긴 하지만 돈을 일부 못 받는다는 점에서는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의 가해자가 채무자인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기 피해자 채권을 면책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가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불법행위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중에서 고의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변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사기 피해자들의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회생으로 사기를 수습해보려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쓴소리를 드리면, 파산하고 싶다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전부터 계속 근로를 해왔고 지금도 근로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36개월 변제를 어떻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파산을 하겠다. 근데 일을 하시니까 파산을 못해요. 그러면 그럼 일을 그만둘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파산도 안 되고 개인회생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건강, 나이, 채무자의 근로 상태, 채권 금액, 채무 경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파산 면책을 받아들이고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들이는 거지, 본인의 입맛대로 하는 게 절차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수습하기가 어려운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 생계비를 너무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부모님께 여태껏
생활비를 보내드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지금부터 분양해서 50만 원씩 보내드릴 테니까 추가 생계비를 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겠다라고 하시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실행할 수 없는 법원에다 소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네.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혼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채무자보다 나이가 뭐 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경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부분 도와드릴 테니까 본인도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 추가 생계비를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탕감받는 생계비만큼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배당금이 적어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뭐 주거비 또는 의료비 또는 교육비 같은 것들은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받아주는 거지 갑자기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이 제도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로 설명드리는 것들 중에서 이런 분들 저희가 추가 생계비 인정받았다라는 사례들은 실제로 그게 맞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는 실제로 받아야 될 걸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거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사무실도 아니고 또 이 제도는 그런 제도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무실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구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 제도를 잘 지켜나가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채권자들의 권리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채무자들을 감수를 하고 채권자들도 일부를 좀 봐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법원도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이 제도가 잘 운영돼야 된다는 점을 깊게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